네, 창업자를 위한 사업비 집행 가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집행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집행 증빙 서류를 죄화나 용역의 구입 거래, 그러니까 사업자와의 거래 부분하고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 거래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과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거래증빙과 부속거래증빙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적격거래증빙은 세법에서 얘기하는 적격증빙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증빙입니다. 이 증빙이 없으면 사업비가 불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속거래증빙은 필수적인 거래에 어떤 정황적으로 보완해주는 증빙.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재화나 용역 구매 등의 지불 내역을 구매자와 공급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상호 검증되는 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 그러니까 구매자와 공급자에 관련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돼서 상호 검증이 되니까 신뢰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세법에서 적격증빙이라고 하고 반드시 이 거래를 할 때는 이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업비, 창업지원 사업의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필수증빙은 첨부가 되셔야 되고 부속거래증빙은 이제 세법에서 정한 거래증빙은 아니지만 구매 관련된 내부 절차 및 세부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죠. 그래서 뭘 구입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을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속거래 증빙입니다. 그래서 부속거래 증빙은 어떤 서류 하나가 없다고 무조건 불인정은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다른 증빙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거래의 흐름, 그러니까 거래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고 어떤 품목을 구입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검수나 정상적인 구동을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서류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적격거래 증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를 집행할 때 집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계좌이체의 방법 그리고 사업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요. 사업비를 집행할 때 이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카드를 집행하시는 경우에는 결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 증빙으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면 전자계산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종 간혹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때 계좌이체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이땐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도 되는데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 주셔야 됩니다. 지출 증빙용이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수취해야 된다는 거죠. 지출 증빙용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제 증빙을 수취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계좌이체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게 필수증빙이고요. 이 필수증빙 중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세금계산서에 몇 가지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세액, 그러니까 금액. 이 부분은 오류가 있으면 증빙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세금 계산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적정하게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원칙인데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가 가끔 곤란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공급자가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발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발급할 의무가 세법상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혹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해 본 적이 없다 이래서 종이세금 계산서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무작정 강제할 수는 없죠.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그때 수취해서 첨부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상대방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이면서 매출액이 3억 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제출해서 그걸 확인한 후에 종이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 하나의 증빙서류가 더 필요한 거죠. 공급자의 어떤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추가로 첨부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사업비 카드를 집행하실 때는 카드 사용한 거에 대한 카드 영수증이 첨부가 되면 되는데요. 이 카드는 보통 클린 카드라고 해서 유흥업종이나 이런 데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휴일에 사용하거나 업무 무관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23시 이후에 사용하거나, 이거는 이제 저희 정부 예산 집행 지침, 저희가 사업비가 대부분 이제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을 보통 준용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휴일 집행권, 업무 무관 지역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 23시 이후에 집행하는 건들은 만약에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걸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이체나 사업비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해외 구매권, 이거 사업비 계좌에서 직접 이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회사에서 직접 이체를 하고, 사업비 그 K-스타트업에서 회사의 자계좌로 다시 이체 받아가는 형태를 취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필수적인 증빙은 해외 구매 시에는 인보이스하고 수입신고 필증, 외국환 거래 계산서, 그건 필수 증빙입니다. 인보이스는 이제 그 국내 거래로 보면 거래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간에 어떤 물건을 거래를 했는지를 명시해서 분목당 단가가 얼마고 하는 것들 상호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서류이고요. 수입신고 필증은 그 물건이 국내에 들어왔다라는 걸 과세관청에 신고한 증명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서 납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증명을 하는 거고, 외국환 거래계산서는 외환으로 얼마를 송금했는지를 이제 은행에서 그 관련된 서류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시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서류는 필수적으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수입 신고 절차 없이 목록 통관이라는 걸 하는데요. 뭐 소액 구매거나 특성 물품 통관 등에 한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수입 신고 절차 없이 목록 통관을 하다 보니까 수입 신고 필증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 UNI 패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과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통관 현황이나 이런 것들 별도의 수입 근거 자료를 캡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부속 거래 증빙은 보통은 이제 품위서, 기한서, 지출결의서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데, 내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내부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뭐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 서류들입니다. 누군가 사업 담당 파트에서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구매 요청을 하면 대표 그 관련 팀장이 결제하고 대표자가 결제하고 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구매가 완료돼서 지출이 해야 되는 단계에서도 지출 결의가 올라가겠고, 그거에 대한 결제 과정이 있을 겁니다. 견적서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공급자한테 이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견적서는 보통 세부 품목, 수량, 단가, 납기 조건 등이 다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이제 견적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너무 그 두리뭉실한 견적서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견적서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을 정확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보통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비교견적서 의무사항이긴 한데, 창업지원 사업에서는 그 이하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몇 군데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실제로 더 싸고 더 잘 공급하는 데 찾아서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업자들을 위해서도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하고 가업지시서, 이제 특히 이제 용역 거래일 때 계약서와 가업지시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계약서는 이제 계약 기간이랑 계약 금액, 결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게 근데 결제 방법이 계약서에 있는 결제 방법이랑 다른 경우가 간혹 있고요. 계약서에서는 그냥 잔금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선급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신다든가, 아니면 계약서에서는 선급금, 잔금으로 나눠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든가, 이게 계약서하고 실제 집행하는 거하고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약이 잘못 체결된 거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조건이 바뀐다 그러면 변경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과업지시서 특히 이거 좀 유념해 주셔야 되는데요. 과업지시서는 뭐냐면 스펙이나 납기 그리고 상세한 기능 어떤 성능을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공급업자한테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나중에 납품을 받았을 때 이 과업지시서에 근거한 검수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검수하면서 이거 이렇다 이게 뭐 잘못돼서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반드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 과업지시서에 근거해서 검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요청한 대로 물건이 납품됐고 용역이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고 간혹 이제 뭐 개발, 홈페이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검수조서 형태이다 보기보다는 결과보고서 형태죠. 어떤 용역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용역이 수행에 대해서 어떤 성능을 구현하고 하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받아서 그걸로 이제 검수를 하는 형태를 취하죠. 그래서 아무튼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그 검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거래명세서나 운송장은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하면 품목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명세서, 상호간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이 품목의 수량, 이 수량을 거래를 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택배로 가는 경우에는 보통 운송장 같은 경우 걸로 이제 대신 서류가 제출이 되는데 이 부분이 거래명세서가 되게 뜬금없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PC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명세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자체로 거래 품목과 그 규격 그리고 수량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거래 명세서는 분명히 상호간에 이게 납품이 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서류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인데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거래 당시에 반드시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저희 특히 창업지원 사업은 공급하는 자의 업태 종목이 중요해요. 업태 종목이 실제 우리가 요구한 그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업을 다뤄봤는지, 그리고 업력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거든요. 왜 그걸 따지냐 하면 저희가 창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창업자들이 요구하는 용역들은 그 실제 진행하는 쪽이 오히려 거꾸로 코칭을 하고 하면서 이제 리드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경험과 업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적절하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코칭을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창업지원 사업은 그래서 대부분 용역 공급자가 그 해당 그 용역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고 충분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 전에 거래를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도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사본은 당연히 뭐 계좌이체를 하시기 위해서는 통장사본을 받을 거고요. 뭐 카드로 결제하실 때는 통장사본 필요 없겠죠. 뭐 카드로 결제를 하면 계좌이체할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럼 증빙서를 좀 샘플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부에서 진행이 되는 기한서, 품위서, 지출결서 이 결국 다 내부 결제서류인데 그냥 구매 요청서는 보통 이제 생산 쪽에서 기한을 한다 그러면 생산 담당자가 기한을 해서 올리고 어떤 품목, 뭐 재료, 원재료를 구매할 거다 그러면 원재료를 구매하는 걸로 어디서 얼마를 구입할 건데 품목은 뭐고 이런 품목을 구매할 건데 납기는 언제까지고 납품은 어디로 될 거고 이 구매는 목적이 이제 프로젝트가 뭐 2020년 창업도약 패키지다.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관련돼서 이걸 구매를 하는 거다라는 걸 기재를 해서 이제 업체 선정하고 한 이유는 뭐 간략하게 사유로 적기도 하겠죠. 이거는 이제 회사 자체 양식입니다. 이게 표준 양식이 아니고요. 자체 양식이라서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뭐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니까 여기가 가장 적합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달아서 결제 요청을 하면 뭐 위에 담당
부서장이 결제를 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대표까지 이제 결제를 하고 하는 식으로 결제가 진행이 되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제 구매가 진행이 되겠죠. 구매 절차가. 그리고 이제 구매 진행이 돼서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납품이 완료가 돼요. 납품이 완료가 되면 청구나 세금계산서 들어오고 뭐 납품됐으니까 검수나 이런 게 다 끝났죠.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그리고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이나 통장사본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 있겠죠. 이미 다 납품이 끝났으니까 이게 다 들어왔고 그거 적달 문제가 없으니 결제를 하겠다라는 결제로 내부 결제 문서를 올리면 이제 대표까지 결제가 끝나면 자금이 집행이 되는 구조겠죠. 이건 이제 내부에서 정상 이런 그 결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관련된 절차를 지켜서 이제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고,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이 내부결제서류들이 다 있고 그거에 따라서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기업도 ERP 시스템을 구축한 데들은 이런 내부결제 문서가 반드시 시스템상에서 첨부돼서 나오는데, 창업 초기 기업들은 이런 게 뭐 시스템상으로 구현이 안 돼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는 노력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노력들이 모여져야만 회사가 규모가 좀 커졌을 때 뭐 ERP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할 때 무리가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뭐 ERP 시스템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런 절차를 지키고 절차에 관련된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습관이 모여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그런 체계적인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시스템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창업자들이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금계산서, 이치확인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요. 아까 얘기할 때 이제 그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 대표자 성명 이렇게 들어가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여기 작성일자. 이 작성일자가 중요합니다. 이 밑에 있는 월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작성일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공급가액과 세액. 이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요. 이 증빙이.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혹시 오타가 있거나 뭐 여기 받는 사람 대표자가 틀리다거나 뭐 주소가 좀 틀리다거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효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절하게 작성이 되는지 이걸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른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적격증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공급자의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이 다 카드 명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세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이 되는 거고, 현금 영수증도 지출 증빙용으로 뽑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카드 영수증과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여기 공급가액과 세액 이것도 기재가 되어 있고, 자, 거래일자는 카드 거래일자가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확인되는 게 마찬가지 형태로 확인될 수 있는 서류가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 똑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증빙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그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다른 증빙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좌이체 확인증을 요청을 드리면 이제 종종 그냥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계좌이체 확인증, 계좌이체 영수증은 뭐냐면 이 공급받는 자의 계좌번호와 예금 주명이 있어야 돼요. 거래 내역 상세 보기는 여기에 이제 의뢰인 수친이나 이렇게 써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받는 자의 계좌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의뢰인 수친 이런 또는 여기 적요로 해서 나오는 은행도 있고요. 근데 이 의뢰인 수친 이 부분이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걸 하시면 회사에서 그냥 기입하는 대로 이게 표시가 되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금 거래 통장에 뭐 뭘로 찍히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하면서 이제 뭘 적잖아요. 무슨 뭐 축의금이다. 그럼 뭐 결혼 축의금 뭐 이런 걸로 찍으면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처 명도 여기다 그냥 찍는데 자기가 기재하는 대로 나올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력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 의도적으로 뭐 숨겨가며 작성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체 확인증은 돈을 받는 쪽에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확인되는 서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사본을 받았고 통장사본과 이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인데요. 견적서도 이제 각각 세부 품목에 따라서 뭐 각각 얼마인지 해서 합계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물건을 거래하려고 보면 어떤 품목별로 단가가 얼마인지 해서 이제 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로 이제 견적을 받아보면 어느 쪽이 더 거래가 유리한지, 물론 가격만 가지고 거래를 하지는 않겠죠.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기술력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신뢰도가 있어야 거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견적을 뭐 한 두세 군데에서 받아보면 우리가 잘 모르던 부분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맞겠다 틀리겠다라는 부분도 견적을 받아가면서 좀 사업을 하시는 창업자분들은 좀 마인드를 맞춰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것저것 비교해 보는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너무 심하게 그거 가격만 따질 필요는 없지만 너무 모르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오히려 이 창업 지원 사업에서 진행을 하실 때는 견적을 뭐 복수로 받는 걸 좀 습관화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명세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 명세서는 어떤 품목이 규격이면 어떤 게 수량이 얼마가 되고 이게 납품이 됐는지를 상호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간혹은 이제 물건들 들어올 때 여기 인수자가 있거든요. 인수자 서명하고 그냥 보내면 공급 제공자하고 인수자 서명하고 확인하면 상호간에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 거래 명세서가 그대로 검수조서가 될 수도 있어요. 거래 명세서 따로 검수조서를 안 만들고 이걸로 검수조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세부 내역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물건 받은 걸 상호간에 맞춰볼 수 있도록 작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 검사조서 또는 검수조서인데 이건 요구한 사항대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이건 PC 관련된 이제 검사조서인데 CPU는 요구한 사양이 뭐였고, 뭐 메인보드는 뭐였고, 메모리는 몇 기가였고,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게 달성이 됐는지 합격인지, 그러니까 요구된 대로 이게 조립이 되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구동하는 성능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제 납품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납품 받아놓고 나중에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이, 뭐 표준화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회사가 주로 매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식들, 표준화된 양식을 회사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하는 건데, 인보이스가 거래 명세서 형태라고 했잖아요. 인보이스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얼마씩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어요. 상호간에 그걸 확인하는 서류고, 송장이라고 해서 이 청구서 역할도 합니다. 인보이스를 청구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걸 승인하면 이 금액을 송금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보이스 형식은 뭐 또 이것도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품목을 거래하고 금액이 얼마고 누가 공급하고 누가 받고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납기나 언제까지 납기거나 뭐 이런 것들 부가적인 정보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수입신고필증은 이제 이 거래명세서인데, 수입신고필증은 그러면 이 수입 거래가 이 물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통관을
정상적인 세관을 통해서 그 신고가 되고 통관이 됐는지 확인하는 증명서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 품목들을 거래하고 이게 우리 세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가 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이게 외화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은행에서 이제 송금을 하면 이 외국환거래 계산서를 껴주는데, 외화 금액 얼마고 그때 환율이 얼마로서 실제 원화로는 얼마다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송금에 대한 송금 수수료, 전신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추가로 붙어서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원화로는 얼마로 지급이 되는지, 외화는 얼마인지, 외화 금액은 여기 있는 금액이랑 맞게 맞춰질 테고, 이제 그게 실제 송금할 때 환산된 환율에 의해서 환율에 의한 금액은 이제 원화 금액 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 관련된 거래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계약서나 뭐 쿼테이션, 견적서, 그런 서류들이 이제 아니면 또 뭐 퍼체이스 오더라고 해서 뭐 그것도 제안서나 견적서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부가적인 서류들이 쭉 붙어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필수적으로는 이 서류들이 있어야 된다. 이 서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만약에 BL이 있거나 뭐 이런 부가적인 서류들이 있다면 그거는 부속 증빙으로서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